오늘로써 20대 국회가 막을 내립니다. 20대 국회는 역대 최저의 법안 통과율을 보이면서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고요. 또 패스트트랙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동물 국회다라는 비판도 받았는데요. 21대 국회에서는 열심히 일한다라는 수식어가 붙는 국회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민생 경제가 어려움에 놓였습니다. 여야가 정쟁이 아니라 협치를 통한 입법 활동이 절실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20대보다 나은 국회가 되기 위해서 21대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또 지난 4년 동안 먼저 의정 활동을 경험하신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이제 20대 국회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사실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지난 4년간의 의정 활동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제 자신이요. 전체 예. 국회. 한 번씩 다 주시죠. 네. 전체 국회도 한번 주시고요. 전체 국회로 보면 뭐 멘트 하셨듯이 뭐 최악의 국회다 이런 평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겸허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학교에서 33년 동안 봉직하고 예. 정년 퇴직한 사람 입장에서 갑자기 이제 국회 부름을 받고 간 이후에 그 삶 자체를 저는 나한테 덤으로 주어진 제2의 퍼블릭 서비스 기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소신껏 4년간 지내온 기간이었다 그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네. 자, 20대 국회가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게 이제 법안 통과율이 35.7%에 그쳤어요. 그러면 21대 국회는 뭔가 일 잘하는 그런 수식어가 붙으려면 어떤 식의 방향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예. 이제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하실 때 그 지표로 이제 법안 통과율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네네. 네, 뭐 국회 지금 진행될수록 좀 떨어지는 추이를 보이긴 하는데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달리 평가를 합니다. 예. 만약 20대 국회 거의 2만 건 이상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네. 그게 과거처럼 통과율이 높았다면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됐을까? 법이 없이 잘 돌아가는 사회가 제일 좋은 선진국입니다. 네. 법안이 많다는 게 반드시 좋은 것 아니고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여러 법안들을 보면 정말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순기능을 할 법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법안들도 굉장히 많아서요. 통과율 자체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조금 지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요. 전체 법안 발의 건수로 보면 오히려 아마 최고 높을 네네.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들께서 열심히 법안을 발의해서 법안 발의 건수 자체가 높다는 게 하나 있는 거고 그거 왜 그렇게 많아졌을까? 이게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행정 입법이거든요. 예. 근데 정부가 법안 하나 만들 때는 거의 1년 이상 걸립니다. 연구도 시키고 공청회도 하고 규제개혁 심의회도 하고 또 국무회의도 통과하고 그런 네. 다음에 이제 국회에 제출하는데 그렇죠. 국회의원 입법이라는 거는 뭐 일주일 만에도 나오기도 하고 며칠 만에 나오기도 하고 정부가 이제 특히 관료들이 자기들은 규제라는 게 자기들의 힘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법을 가지고 사회를 이렇게 규제하고 싶은 게 우리 관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부 입법을 통해서 하다 보면 시간도 걸리고 걸리는 게 많으니까 의원님들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꽤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제 법안 통과율이 높다는 게 우리 사회 발전에 그렇게 순기능만 하는 건 아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이번 총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뛰시기도 해서 결국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성과를 받았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셨는데 사실 뭐 좋은 결과죠. 177석이라는 자리는. 근데 그만큼 무게감도 무거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 거대한 힘을 국민이 주신 힘을 어떻게 좀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선거날 거의 뭐 예상보다 훨씬 많은 177석이라는 의석을 우리한테 이제 맡겨주신 국민들께 기쁘다기보다는 두렵다는 생각이 훨씬 많이 네. 듭니다. 20대는 우리가 128석이니까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핑계거리라도 있잖아요. 예, 예. 뭐 하고 싶은데 그러네요. 야당이 반대해서 못했다. 네. 그러나 이제 177석은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수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이 그런 거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변명거리가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직 이제 정식으로 개원은 안 했습니다만 이제 최근에 나타난 우리 당선자들 여러 가지 반응 보면 걱정스러운 것들 꽤 많아요. 지금 우리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정 미래 한국 사회가 어떻게 갈 건지를 같이 고민하고 미래 지향적인 뭔가를 좀 만들려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에 누적된 문제를 다시 재조사한다든지 이런 이제 모습은 국민들을 굉장히 짜증스럽게 한 모습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당내 상황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제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오늘 오후에 네. 기자회견을 갖게 돼요. 그런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 지도부가 좀 일찍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좀 해결책을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좀 소명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네,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기대하시는 것도 당연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수사 과정으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률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에 정치적인 어떤 이 판단을 하게 되면 거기서 또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아마 우리 당 지도부는 법률적인 결과가 나온 다음에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신 것 같고요. 저도 굉장히 이제 가슴이 아프지만 차제에 우리나라의 시민사회단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좋은 역할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정의연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단체가 다 공통된 현상이 투명하게 그렇게 공개를 잘 하지 않습니다. 회계 정보 이런 거. 예. 그래서 차제에 우리 시민사회단체의 그런 모든 회계라든지 그 운영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런 전기가 마련된다면 이번도 좀 좋은 어떤 교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대표적인 경제 통으로도 불리시기 때문에 경제 부분도 여쭤볼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코로나19라는 미중유의 사태로 경제 위기감도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제 이제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2%라는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내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성장 발표에 대해선? 수치 자체를 보면 오히려 낙관적인 전망일지도 모르겠다. 숫자 자체는. 예. 이제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는 건 몇십 년 만에 지금 처음 현상이라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충격이지만 네네. 이번 코로나19의 그 현상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현상이잖아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국제적인 공급망이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끊긴 적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지 않아요.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일찍 회복되리라는 기대하기도 어려운 거고 지금 마이너스 0.2% 성장도 전제가 뭐냐면 2, 4분기까지 코로나의 그 팬데믹 현상이 좀 이제 잠잠해지고 네네. 3, 4분기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전제에서 마이너스 0.2인데 지금 추세를 보면 우리도 다시 네. 부천 사건으로 인해서 더 확진자가 늘고 하는 것 보면 제2의 웨이브가 올 수도 있다는 게 이제 의학자들의 그 예측이잖아요. 예. 만약 그런 상황이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된다면 훨씬 더 큰 경제적 충격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이너스 0.2라는 숫자는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으로 전제를 하고 본 숫자네요. 한국은행에서 보면은 이제 2, 4분기에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마이너스 0.2지만 3, 4분기까지 가게 되면 마이너스 1.8이라고 그럴 것까지 이제 예상을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주는 그 피해 데미지가 드러난 건 한 20% 정도 아직 안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느낌. 그럼 앞으로 7, 80%가 이제 현저화됐을 때 네. 훨씬 더 큰 충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은 하여튼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우리 경제 규모가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 10위예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봤을 때 이제 2개 단위나 하락한 건데, 그러면 이게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사실 어떤 펀더멘탈 체력 자체가 좀 약해진 게 아닌가라는 네. 지적이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일부 정치권에서는 우리 정부의 경제 실패 때문에 이런 참사가 났다 이렇게 비판도 많이 하지만 네. 사실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줬던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이 하루가 다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동차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조선, 뭐 해운 이런 게. 네. 또 우리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미중 무역 마찰. 이건 뭐 우리가 어떻게 바란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패권 전쟁이니까. 특히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우리 주요 수출국인 중국이나 미국이 둘이 지금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민주당 정부의 뭐 잘못이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브렉시트 현상이라든지 네. 일본의 한국 경제에 대한 보복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걸 보면 이미 한국 경제는 이제 하향 추세적인 국면으로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종합적으로 나타난 게 이제 이런 결과지.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더라도 아마 그런 국면으로 우리가 진입했다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런 구조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게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상 밖으로 지금 코로나19라는 또 다른 그래요. 충격파가 던져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뭐 불과 한 달 전 정도만 저희가 다 생각을 해봐도 코로나19 때문에 외출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소비가 굉장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저도 주말에 나가 보면은 많은 분들이 좀 활동도 하시고 마트나 뭐 이런 데서 구매도 하시고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느 정도 효과를 냈다고 좀 평가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예상보다는 좀 덜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뭐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나타난 소비 이 활성화 효과는 분명히 아마 재난지원금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 규모가 뭐 거의 한 9조, 10조 된 네. 거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도 그건 뭐 다른 소비에 다른 건 쓸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소비 진작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 그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재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국민의 세금을 우리가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세금에 쓰는 거는 꼭 필요한 부분에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을 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돈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한테 100을 주면 100 다 소화가 되지 않겠어요, 소비가. 근데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 10사람한테 100을 10씩 나눠주면 여유 있는 사람 그 소비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이 긴급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기부라는 얘기가 본격화되기 전에 우리 집에서 아침 식사하면서 우리 식구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 돈이 우리한테 온들 우리한테 무슨 소비에 진작 효과가 있겠느냐. 차라리 더 필요한 분들한테 우린 차라리 기부를 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할 때는 그런 어떤 기본 원칙을 고수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본 그 긴급재난지원금 자체가 일회성 지원이긴 한데 이제 워낙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치권 일각에서 또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2차 지원금 지급을 해야 된다. 지금 버티려면 한 번 더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해야 된다, 신속하고 정확해야 된다. 이걸 봤을 때는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필요한 계층은 분명히 있죠. 네. 필요한 계층은. 그러나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다음으로 이어진 질문하고 연결됩니다만 저는 한 3, 4년 전만 해도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네. 저는 이런 지하에 너무 빠르다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건. 네, 그 준비도 안 돼 있다. 그래서 이런 지하에 제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 물결이 생각보다 빨리 오고 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없어지는 일자리 이 심각성을 보면서 우리 사회도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준비는 이제 빨리 하는 게 필요하겠다. 해야겠다. 생각보다 빨리 그것이 현재화될 지금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런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한 차례 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주느냐 아니냐 그 차원이 아니고 예. 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런 준비를 해야지
미국 같은 사회도 그 미 대선 출마했다가 포기한 앤드류 양 같은 사람 보면 미국 사회도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우리 사회는 그보다 훨씬 더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돌파구로 이용하면 좋겠다. 지금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3차 추경 편성도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 규모에 대해서 이제 30조, 40조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 국가 채무가 한 이제 819조 정도인데 이제 국가 채무 자체가 850조, 860조까지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추경 규모가 3, 40조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위기 초기에 예.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추경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정부는 강구하고 대비해야 된다. 네네. 그렇게 얘기했을 때 홍남기 부총리한테 비판을 좀 받았습니다. 새 예산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무슨 추경이냐. 네네. 예? 근데 저는 지금 보면 1차, 2차, 3차, 4차 몇 차례 더 하느냐고 논하는 것 자체도 한가한 얘기다. 그만큼 데미지가 크게 오고 있기 예. 때문에. 그다음에 규모가 뭐 3차 추경이 20조가 맞느냐 30조가 적정하냐 이런 건 논의하는데 시간 허비하는 것 자체가 한가한 굉장히 얘기라고 신속하고 생각해요. 빠르게 대응을 할 때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가능한 하면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3차 추경의 경우에 충분한 준비 양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3차 추경이 빨라야 6월 말이나 7월 초 그렇죠. 이제 통과되지 국회를 않겠어요? 넘겨야 되니까. 그럼 8월에 들어가면은 본예산을 이제 9월부터 준비하고 심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8월, 9월 가서 추경 얘기한다는 건 안 맞잖아요. 본예산 논의를 하는 그렇지. 시점인데 예, 본예산에 다 갑자기 반영해야 또 추경 얘기를 한다는 예. 게 그래서 3차 추경은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는 대로 충분하게 빨리. 마련해가지고 뭐 40조, 50조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충분히 마련해서 8월, 9월, 10월, 11월 새 예산이라는 건 2021년에나 집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충격파를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지금 와서 뭐 40조는 많고 30조가 적당하다. 그 논의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보면 너무 한가한 논의 같다. 뭐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인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미래 세대에 넘겨질 빚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건 맞습니다. 우려 시각도 그래서 있어요. 이제 재정 건전성은 정말 중요하고요. 예. 항상 그걸 지켜야 되겠죠. 왜냐하면 소비는 지금 하는데 이제 갚아야 될 우리 후손들이 거기에 그렇죠.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이 재정 건전성 관리는 이제 철저하게 하는데요.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 우리가 국가 부채 비율이 지금 한 40%에서 금년 말까지가 뭐 잘못하면 45%까지 네.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요 선진국들 보면 대개 이제 100% 넘는 나라들이 많고 독일이 낮은 편인데 한 70% 정도 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재정 건전성은 높은 편이다. 그게 이제 S&P라든지 피치라든지 신용평가 회사에서 그런 걸 반영해서 이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용등을 높게 지금 유지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이게 높아지는 비율이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예. 문제거든요. 일본도 잃어버린 20년 이전에는 그 비율이 한 60 내지 70%였습니다. 네네. 근데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한다고 하면서 계속 재정 갖다 네. SOC에 투입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250%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잘못 관리하면 그런 위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신중하게 관리를 하면서 이 상황을 극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정 투입할 때 이렇게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금리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돈을 조달에다가 투입하는 거지 않겠어요? 네. 그럼 국채 금리가 지금 한 2%가 채 안 되니까 네. 2%로 조달해다가 우리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는 우리 금년 성장률 2.45 됐잖아요. 거기다가 물가 상승률 합하면 경상 성장률이 한 3.5% 정도 돼요.
그리고 2%짜리 돈 조달에다가 3.5%짜리 사업을 하면 예. 사업하면 할수록 재정은 건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 투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네. 투입을 어디다 하느냐. 생산 앞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투자를 한다면 할수록 좋은 거고 그냥 그것이 아니고 그냥 뭐 나눠 먹어버린다. 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 그럴 수 그러거든요. 있네요. 그래서 그 비율이라든지 그 속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디에 투입을 하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계속 그거는 감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정부가 제대로 쓰고 투자를 있는지. 하느냐 예. 예, 그렇게 보여져요. 사실 현 정부와 또 국회의 가장 큰 미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일 건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위기 대책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글쎄요, 한국판 뉴딜이 만약에 성공해야죠. 이러려면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게 규제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네. 한국판 뉴딜이라는 게 현재화 되기 어렵습니다. 완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신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뉴딜 하면은 1930년대 미국의 같아요. 뉴딜을 생각하지만 네. 지금은 이제 그런 SOC 투자는 우리 사회에 거의 한계에 와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기존의 노후화된 SOC 이건 또 이제 업데이트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스마트 디지털화 SOC 시켜야지. 형태로 거기다 하는 거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한국판 뉴딜의 경우에는 전통 우리나라 제조업이 지금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거기다가 그걸 이제 전통 제조업 포기할 게 아니고 네. 5G라든지 AI 신 어떤 기술을 접목을 해서 융합을 하면 정말 경쟁력 있는 제조업으로 탈바꿈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런 거 하기 위해서도 이제 20대 국회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켰지만 데이터 3법 같은 거를 통과할 때도 엄청 저항이 많았습니다. 예, 예. 개인정보가 너무 뭐 쉽게 네, 유출된다. 유출될 수 있다. 그 개인정보가 보호되면서도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 산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예. 이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은 분명히 있어요. 네네. 그러나 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건 통과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려사항이 있으면 아예 못하게 해버립니다.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건 뭐겠습니까? 국민의 후생을 증진시켜주는 거잖아요. 국민의 후생이 증진이 된다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 피해 구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 피해 구제는 정부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든지 또 그 과정에서 혜택을 본 기업이나 사람이 또 있겠죠. 그분들이 더 뭐 세금을 많이 낸다든지 퍼블릭 펀드를 조성한다든지 해서 그 약자,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국민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게 답이지 이 약자가 걱정된다고 국민의 후생 증진을 막아버리면 그거는 안 된다. 지금 네. 우리 한국판 뉴딜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그린 뉴딜 같은 거, 네네. 또 저탄소, 녹색 성장.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저 MB 정부 정책에 좋아한 건 별로 없지만 네. 제일 잘하는 정책이 녹색 성장이에요. 녹색 성장. 그건 시대를 미리서 보고 간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와서 계속 이어지고 지금까지 이어졌다면 진짜 우리는 한 단계 앞서갔을 거예요. 그런데 박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 그걸 이제 부정해버리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다시 우리 정부 어떻게 보면 그 리바이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린 뉴딜이라는. 그러니까 끊겼던 걸 다시 시작해보자는 그렇지. 차원인데. 거기서 이제 새로운 정말 첨단화된 일자리들 좀 많이 만들고 그런 것이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한국판 뉴딜이고 꼭 그걸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앞서서 그 규제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좀 규제 완화를 의미하기도 규제 완화라고 얘기하면 규제 저는 혁신이라고 규제 얘기해요. 혁신. 왜냐하면 아까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국민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거다. 예를 들면 이제 타다법 네. 그것도 이제 아예 금지를 시켜버렸잖아요. 예, 예. 예. 그 타다 타보셨죠? 애용했죠. 얼마나 좋습니까? 예. 많은 국민은 원합니다. 예. 그럼 국민이 원하고 편리하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택시 하신 분들의 피해를 본다고 이걸 막아버렸잖아요. 그 누구를 위해서 막은 겁니까? 그렇다고 택시 드라이버가 안전하게 보호가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택시 하시는 분들을 더 이제 타다가 오히려 흡수해가지고 거기에 같이 이제 상생하면서 네. 국민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게 답이지 이 택시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막아버리면
누구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 그 완화라기보다는 그런 혁신을 통해서 혁신.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답이다. 이렇게. 네, 사실 이제 노동시장 개혁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일 것 같은데 네. 노동계 같은 경우는 노동 개혁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노동 개혁이 되면 해고가 쉬워질 수 있다, 우리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노동시장 개혁은 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런 게 노동자 측에서 보면 안전성이 중요한 거고 네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유연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시점은 둘 다가 필요합니다.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면 예. 유연한 일자리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노사가 다 생각을 조금씩 양보를 해서 안전성도 높이면서 유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코로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정상적인 기업들도 어려워질 겁니다. 그럼 거기서 유동성의 위기가 나타나면 또 실업이 엄청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좀 실업을 최소화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기업이 우선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일자리도 있는 생기죠. 거니까. 네. 그럼 기업이 생존하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뭘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구조조정 얘기하면은 일자리 사람을 자르는 걸 구조조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인력 감축을. 예. 예. 그러나 이 시점에서의 구조조정 방법은 그렇게 하면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요. 일자리는 유지를 시켜줘야 돼. 그럼 일자리는 가능한 실업을 최소화하면서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앵커께서 답을 해보시죠. 기업에 일단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 측면이 네, 될 텐데 부담을 줄이려면은 사람을 줄이든지 사람을 그대로 두려면 뭐를 줄여야 되겠어요? 임금을 줄여야 되죠. 임금을 줄여야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임금 구조조정을 통한 구조조정 그것이 우리 시대의 답이다. 그럼 임금을 깎아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예. 답이 안 보이잖아요. 기업은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럼 전체적인 일자리도 소득이 있어야 줄어드는 됩니다.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건 일시적으로. 그렇게 해서 기업을 살리고. 일단 기업을 살리고. 그렇죠. 6개월, 1년 그런 식으로 살려서 기업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잘못하면 6개월 안에 파산 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노사가 정말 이 심각성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고용도 안정이 되고 임금도 그대로 받으면 좋겠지만 네. 그런 답은 없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온용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난, 양무 기업이면 시무 노동이다. 양모. 기업이 없으면 노동도 없다. 그렇죠. 지금 가장 큰 덕목은 기업이 파산하지 않고 살아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코로나 위기 때 여러 가지 대처 방법이 뭐냐면 정상적인 기업이 파산 상태에 가지 않도록 거기다 돈을 지금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거거든요. 그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정부가 요구하는 건 고용은 유지를 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을 살리는데 네. 거기서 또 해고시켜야 그건 답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정상화됐을 때 얻은 이익을 국민하고 쉐어해라. 그것도 답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제 고용 유지하라고 그러니까 기업이 망해가는데 고용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렇죠. 그럼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민 세금을 넣어서 기업을 살리는데 고용 유지 안 하면 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유지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 노가 양보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예. 30 내지 40% 임금 삭감을 통해서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게 답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 위기를 대처하는 것이 기업도 살리고 일시적이지만 우리 근로자분들이 임금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일자리를 지키는 거고 또 기업이 정상화되면 그 사이에 못 받았던 임금을 보상이라도 해서 네. 더 다 그렇죠. 리커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선순위라는 게 있으니까요. 네. 그 소득주도 성장 좀 여쭤볼게요. 5분위 소득은 오히려 증가를 했어요. 1분위 소득은 큰 변화가 없었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수치로 보면 양극화가 심해졌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지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얘기할 때 저는 그 명칭이 네이밍 전쟁에 졌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기 한번 나와서 소득주도 성장. 목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예. 우리가 양극화 문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한국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갈수록 벌어지는 거죠. 네네. 한 달에 200만 도 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근로자들이 한 750만 명 되는데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무슨 소비가 살아나겠습니까? 200만 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쓰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이거든요. 그럼 그것도 이제 그럼 정책의 목표는 괜찮은데 정책을 실현한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을 수립할 때 시장에서 소화 가능한 전략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최저임금도 2년 동안 30%를 올린다든지 그래가지고 살아남을 기업은 사실 없잖아요. 예. 이 감당할 만한 능력을 보강한 다음에 그렇죠. 코스트 요인이 발생하면 견딜 수 있지만 예. 그것이 하기도 전에 이렇게 먼저 올려버리면 다 문 닫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과격하게 하면은 기업이 망하든지 예. 일자리가 줄이든지 그렇죠. 그런 방법 외에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인해서 이제 최저임금에 견디지 못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이제 문을 닫아가지고 거기서 일자리 잃은 사람은 소득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최저임금이라도 받는 예. 그런 근로자들은 올라가지요. 예. 그런데 거기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까지 다 평균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책을 앞으로 할 때는 정말 시장에서 작동 가능한 정책 그게 목표를 달성하는 거지 너무나 의욕과 그걸 앞세운 정책이라면 네. 굉장히 무리수가 따를 수도 있다. 또 52시간도 비슷합니다. 네네. 제가 52시간 그 디자인할 때는 그 당시 한국 경제가 그대로 상황이 유지되든지 최소한 좀 좋아진다면 예. 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였을 때 일자리는 많이 생깁니다. 최소한 20%가 생겨요. 네. 그래야 가동률이 유지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 경제 상황과 가정이 완전히 지금 깨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 오히려 시장에 충격만 주고 부작용만 더 생기기 때문에 이런 52시간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일시적으로 유예를 한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이번에 마스크 생산할 때 그거를 탄력적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맞아요. 많이 하지 않아요. 예. 지금 그런 시기거든요. 변화에 맞춰서 예. 정책도 운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미 시행했던 정책도 환경과 가정이 바뀌었으면 유연하게 수정을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지. 그거를 이제 정부도 아마 하고는 싶을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이제 우리 언론이나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하면 일부 언론은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드디어 정부 경제정책 실패 인정. 이렇게 아마 그럴 수 나올 있죠.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책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항상 옳은 거 그런 거 없잖아요. 예. 그래서 환경이 바뀌고 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유연하게 정부가 대응할수록 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제 시간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치권에 온 것도 전혀 예상 밖으로 저한테 주어진 덤의 어떤 삶으로서 사회봉사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제 나이로나 여러 가지로 보면 내가 꼭 뭘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는 건 과욕이고요. 예. 앞으로도 저의 그 미미한 힘이나마 필요한 곳이 있다면 네. 그건 뭐 어디든지 가서 또 제3의 사회봉사라는 생각으로 또 열심히 사는 게 제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한 년간 의정 활동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20대 네. 국회 마지막 날 저희 방송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